다현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차관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송교장 선생님의 발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실 전직 역사교사셨고 지금은 지역사 탐구가이신 박병석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창일 검사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할 우리 남도 향토사 연구소장이고 그 다음에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인 최경필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기종 상임대표님의 오늘 포럼의 개최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국민연대를 만들었고, 범국민연대는 각계각층에 계시는 훌륭한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제 첫 번째 일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아까 그 박철정 대표께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지만은 저도 이분들에 대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잊혀졌던 73년 동안이나 잊혀졌던 송욱 원장 선생님 유가족이나 더구나 또 박창길 당시에 순천지청에서 근무하셨던 박창길 검사님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아주 2살 때 저는 아버지를 잃었는데 검사를 하셨던 아버님을 잃었던 그 아드님의 심정, 또 그 어머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시 한 편을 제가 그 앞서져 있는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저 먼 곳 부산에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세 분 유가족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맘때에는 우리 주철이 박사께서 이 지역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훌륭한 역사학자인 우리 주철이 박사께서 오늘도 고생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한 걸음으로 쭉 앞장서서 나가시는 우리 주철이 박사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유족들은 정말 저런 분이 계심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긴급 입수한 영상 하나를 보고 이제 포럼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소련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То был 14-й полк, расквартированный в городе Раэсу. 14-й полк отказался выступить против своих героических земляков и сам поднял вооруженное восстание. Панически перепуганные американцы-ресельмановцы двинули на Раэсу все роды войск, включая авиацию и флот. Был отдан приказ не жалеть ни патронов, ни бомб, не щадить ни военных, ни штатских, ни мужчин, ни женщин, ни взрослых, ни детей. Сами американцы, конечно, не остались в стороне. Их военно-морской флот обрушил на беззащитный городок орудийный огонь, истребляя мирное население. Подавление восстания в Раэсу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неслыханными зверствами. Желая похвастать своей распорядительностью перед вашингт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американцы засняли на пленку кровавую расправу над жителями Раэсу. Происходя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азни патриотов. Свирепствуют лисымановские палачи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покровители. 오늘 이 두 분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크나큰 슬픔과 그리고 비애를 맛보게 했던 송욱 당시 여수여중 교장 선생님, 그리고 순천 검사님이셨던 박창길 검사님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에 얼마나 험난했던 시대를 살았던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왜곡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어렵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발제자이신 우리 주철이 박사님으로부터 송욱교장과 환상의 여학생 부대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발제를 하기 전에 세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송욱 교장님의 따님이 광주에 살고 계시는데 오시기로 꼭 했는데 부부님께서 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좀 위중하십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위중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하나 보셨는데 이 영상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원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봤던 영상이 한 1분 20초짜리인데 짜집기 되어 있거든요. 여수도 나왔다가 순천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범석이가 시찰한 장면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짜집기 된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에 원본이 있을 것이다. 그 원본에 갖고 있는 곳은 KBS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 계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영상이 원본이 발굴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거 오늘 발표할 송욱교장과 관련된 글은 이미 제가 책에 썼던 내용입니다. 제가 첫 번째 편에 했던 불량 국민들이라는 책에 이 송욱교장의 내용을 썼고 그것을 좀 더 첨부,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자료가 모아지고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썼다라는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욱교장의 유가족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렵게 송욱교장이 당시 문학가였습니다. 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문학가였는데 문학가라고만 알려졌지 이분이 남긴 글이나 이런 걸 발굴이 안 됐는데 이 송욱교장이 썼던 시, 자필로 썼던 시를 외손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손자가 이 시집을 지금 현재 묶어서 이제 그 시집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본 시 중에서 별과 새에게라는 시가 굉장히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썼지 않을까. 그럼 이따 이제 송욱교장의 일정을 보다 보면은 아마 10월 한 27일 체포돼서 29일 풀려나서 다시 체포되는 시점에 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송욱교장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별과 새에게 만약 내가 속절없이 죽어 어느 고요한 풀섬에 묻히면 말하지 못한 나의 기쁜 이야기는 숲에 사는 작은 새가 노래해주고 밤이면은 눈물 어린 금빛 눈동자 별대가 거닐고 간 나의 슬픈 이야기를 말해주리라. 그것은 나의 법과 원수는 어느 적은 산모퉁이에서 들으라. 한 개의 별의 넋을 받아 태어난 몸이니 나는 우지 마라. 슬피 우지 마라. 나의 맥시 다 하여 내가 죽는 그날 나는 별과 새에게 내 뜻을 싣고 가리라.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순 항쟁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역사의 상처를 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사의 상처도 비극적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순 항쟁의 특별법이 통과되고 곧 위원회가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역사의 상처라는 피해자 논의가 지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피해자 논의를 우리는 해야 되고 어떤 그 세월을 감당했을 유족들의 책임지심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의 상처를 남겼다라는 말은 역사에 가해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가해자에게 그 어떤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글은 송욱을 통해서 그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송욱 교장의 억울한 죽음. 그럼 여기서 저는 우리 유족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억울했다, 무고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분들이 쓰는 억울함과 무고함이 어떤 뜻일까? 제가 쓰는 억울함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피해자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들을 어떤 처벌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을 저는 억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무고함이라고. 그래서 송욱 교장의 이 억울한 죽음을 몰고 갔던 이 논의, 가해자에 대한 논의를 좀 집중해 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말이 국가폭력. 근데 실제 송욱 교장과 박창길 검사의 사례를 보시면 이건 국가폭력을 이미 넘어서 버렸죠. 국가범죄죠. 국가가 범죄를 자행했는데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벌써 여순 사건 73주년이라 해서 곳곳에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건 또 다른 우리가 폭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이제 송욱 교장을 좀 살펴보면요, 이 송욱 교장의 죽음에는 여러분 그 자료집에 4페이지에 있는 그 선전벽보가 죽음의 이제 원천이 됩니다. 그걸 제가 좀 옮겨놨는데, 10월 22일 날 여수 극장에서 대강연회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연사로서 이용기라는 당시 여수군 인민위원장, 그리고 송욱, 이 두 분이 연사로 지목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강연회 벽보가 여수 시내에 부착되게 됩니다. 이제 이 벽보가 바로 송욱의 죽음과 연관된 것처럼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송욱은 1916년 전남 화순 사평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47년 여수 여중의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이 송욱은 안타깝게도 부임하고 나서 1년이 지난 1948년 9월 16일, 그러니까 여순이 터지기 한 달 전에, 이제 본인은 계속 육지 지역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다고 하다가 여수라는 이 바닷가가 낀 도시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다를 낀 사람들이 좀 억척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8년 9월 여수 여중 교장을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면서 이제 지역 인사들과 신문사에 내가 이제 강주로 전임하게 됐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학부모들이 이제 송욱 교장을 찾아가서, 그리고 당신이 와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좀 제대로 잡혀가고 있는데 벌써 그만둔다는 것은 좀 그렇다, 1년만 좀 더 해주라, 이런 간곡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간곡한 요청을 받고 송욱 교장은 다시 여수 여중 교장을 부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제 여수항쟁이 발발하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당시 이 여수 지역의 학부모들의 그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분은 자기 목숨을 살았겠죠. 여수를 떴을 거니까. 근데 이 학부모님들의 그 간곡한 요청을 나몰라 할 수 없어서 받아들인 것이 결국적으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송욱 교장의 이 등장함으로써 여수 내에 두 가지의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여순 반란 사건을 지역민들이 일으켰다. 지역민들이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되게 되는 계기. 그 전까지 모든 신문에는 국군 제14연대 반란이라고 했는데, 이 송욱의 교장의 등장을 통해서 반란 사건의 명칭이 바뀝니다. 전남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것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수 여중에 송욱 교장이 여수 여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이 여수 여중에 환상의 여학생 부대가 존재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송욱 교장이 실질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당시 14연대 연대장이 박승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승훈은 이게 실제 14연대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났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연대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군에서 일어났으니까 대통령이 져야 되겠죠.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박승훈이는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방민에게 떠넘기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을 사실로 국방부는 받아들이고 발표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송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송욱이라는 교장이 이 민간을 총지휘하는 지휘자였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송욱과 같이 보성전문학교를 같이 다녔던 이군혁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군혁을 통해서 원래 송욱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공산주의자였다. 이렇게 이제 하게끔 만든 거죠. 근데 주석 사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군혁이라는 인물 자체가 정통 우익입니다. 우파. 이가 꼭 이군혁의 말이 아니라 정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요. 이제 가인용문. 이 가인용문이 이제 여순을 이제 반란으로 만들어버리고, 여순 반란 사건, 전남 반란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박승훈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정부의 홍보처 차장이었던 김용원이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번 반란 사건의 성격은 제14연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데 민중이 호응한 것 같이 일반은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나 그렇지 않다. 전남 현지에 있는 자익군자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소련 10월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 혼란을 야기한 음모에 일부 군대가 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지방민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제부터 전남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건 민중이 호응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김용원의 주장처럼 민간인들이 처음 봉기를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 송욱 교장이 정부의 표적이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월 20일 여수서 인민대회가 열리는데 이 인민대회에서 5명의 의장이 선출됩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5명에다가 1명을 더 있다고 씁니다. 그 이름을 송욱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5명만 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 1명의 이름이 더 써집니다. 송욱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봤던 선전벽보, 10월 22일 날 여수국장에 있었던 대방연회에 이제 연사로 참석한다. 이 이유로 인해서 표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 한 신문에서 당시 여수경찰서 보안주임의 말을 인터뷰합니다. 6페이지 밑에 줄 3번에 보시면은요, 여수경찰서 보안주임의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 것이다. 젊은 사람인데 대단히 인격이 있어. 여수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송욱은 이제 체포돼서 광주로 끌려가게 되죠. 이 광주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노사 이은상에게 이제 구원을 좀 부탁을 합니다. 이 송욱의 후배였던 양혜종 선생이. 그런데 이 이은상이가 그냥 모른 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나번의 인용문은 당시 여수여중의 음악 선생이었던 곽동기가 한 말입니다. 곽동기 음악 선생님이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가 반란군 총지휘자로 몰리게 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나 아마도 반란군이 멋대로 붙인 벽보 때문일 것이다. 아까 그 선전벽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체포됐다라는 거. 그렇지만은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자기는 대중연설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거부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두고 이 송욱은 거부했다. 이렇게 글을 남겼죠. 그 다음에 이제 전병순. 이 전병순은 순천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여순과 관련돼서 최초의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절망 뒤에 오는 것. 그리고
당시에 여수 여중 국어 선생님입니다. 전병수는. 이 전병순도 마찬가지 인민대회도 몰랐고 여러 가지도 모르다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훗날 증언입니다. 방금 양혜종이나 곽동기나 전병수는 훗날 증언인데 과연 그럼 1948년에 송욱에 대한 기록은 없는가? 이제 1948년의 기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이제 국군이 여수를 탈환하면서 부산 제5연대와 해군도 여수의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여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부산신문의 정영모 기자가 이 함대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영모 기자가 같이 여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영모 기자는 여수의 점포 전투를 비롯해서 여수의 상황을 동란의 여수를 보고라고 해서 3회 연재합니다. 부산신문에. 이 부산신문에 그래서 보면은 송욱의 행적이 너무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영모 기자가 여수에 상륙한 날은 10월 27일이다. 여수에 내리자마자 여수에 너무도 유명한 여수 여중학교 교장 송욱 36세 소위 일반인 인민군 총지휘장 씨는 벽포에 붙은 것처럼 그러했는지 확인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10월 28일 기자의 숙소가 제5연대 전투본부. 제5연대 전투본부가 바로 여수 여중학교입니다. 부산 제5연대는 바로 여수 여중학교에 주둔했습니다. 여중학교에 옮겨졌는데 저녁에 송욱 교장이 27일 날 오동도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다음 날 군의관이었던 기중이가 타고 가는 트럭에 변복을 하고 일반 복장으로 하고는 이 오동도에 출입을 안 시켜주니까 군의관과 똑같은 복장으로 변복을 하고 오동도에 갔다. 오동도에는 1065명 이 피해자가 있었으며 송욱은 아주 연약하고 신장이 162에서 165 정도의 매우 고운 면모의 교장이었다. 이렇게 쭉 씁니다. 그래서 다번의 인용문은 송욱이 지금부터 말한 건데 다번의 인용문은 인민위원회가 여수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 송욱의 상황입니다. 다번의 인용문은. 라번의 인용문은 국군이 여수를 점령한 이후에 이제 송욱의 상황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수군 인민위원회가 여수를 장악하고 20일 인민대를 개최한 후 22일 날 오후 1시에 여수국장에서 대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대강연회는 이용기와 송욱이 연사로 나오게 돼 있다는 벽보가 붙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쭉 써져 있고 20일 날 4-5차례 수색을 당했다. 21일 하오에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이송당했고 오후 3시경에 인민위원회 선정부 사무실에서 22일 강연에 참석해라는 위협을 받았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아직 원고가 다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강국하게 요청을 하고 이제 강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자에게 말한 겁니다. 라번의 인용문은 이제부터 체포에 되는 겁니다. 군경에게 27일 체포됐다가 오동도에 이송된 이후에 29일 날 석방이 됩니다. 근데 관사에 있는데 29일 밤에 또다시 특경대, 이거 서울에서 나온 경찰들입니다. 서울에 나온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이 29일 집에 석방되어서 다시 체포되었을 이 시점에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시, 그 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문초를 당하였다. 30일 돌산 소탕제를 마치고 돌아온 부산 제5연대 김정원 부대로 이송되어 밤 11시까지 문초를 당했다. 31일 날 기자와 아침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는 행방이 묘연한데 그 다음은 송욱이 발견된 데는 광주입니다. 그래서 송욱은 이제 이런 문초를 당하고 끝내 광주로 이송되었던 겁니다.
이 광주로 이송했던 것은 이제 14연대 군인들은 모두 체포하게 되면 광주를 갔다가 대전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다수 여수 순천에서 군법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민간인 중에서 반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인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욱도 광주를 통해서 대전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기록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송욱이 이제 이렇게 행방불명이 될 때 송욱 집안에서는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당시 송욱의 교장의 동생이 여수 동국민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 송종도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송종도 체포되어서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구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처형이 됩니다. 송욱 집안에서는 송욱과 송종이라는 두 사람이 처형되게 됩니다. 이 송욱의 딸 송순기 선생님은 당시에 이 아픈 기억 때문에 제가 거기 9페이지에 송욱의 딸 송기순이라고 썼는데 못합니다. 송순기입니다. 그 밑에 줄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름이 송기순이 아니라 송순기입니다. 송기. 이 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픈 기억 때문에 그날 이후로 여수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시려고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못 오셨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여순항쟁이 발발하면서 이 학생의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순항쟁 논란 중에서 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일명 환상의 여학생 부대가 맹활약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 주장도 결과적으로는 국군의 주장입니다. 국군들이 주장하는데 이 학생들이 가담했다라고 발표한 사람이 제5여단 김백일 사령관입니다. 이 김백일은 이제 다음에 발표할 박창길 검사를 실지 죽게 명령 내린 사람입니다. 최천은 그 명령을 집행한 사람이고 실지 명령을 내린 사람은 이 김백일입니다. 그래서 이 김백일이 이제 이 반군 외에도 무기를 소지한 치안대, 학생, 민회청들이 대항하기 때문에 가가호호를 수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가담했다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학생의 문제나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여순의 문제가 아니죠. 해방 이후부터 이 지역에서 불었던 좌우익의 청년의 대립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은 순교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해방에서부터 여순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 군정과 우익의 힘을 얻고 이 지역에서 엄청난 테러를 일삼았고 거기에 앞장섰던 세력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복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이 손양원의 목사 아들들이 뭐 순교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문제는 단순히 여순에 가담했던 학생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여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1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당시 이제 전남 항모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가담했는가를. 근데 가담 숫자를 봐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여수 여중 같은 경우는 22명이 가담했습니다. 그럼 당시 여수 여중의 학생 수가 한 500명 됐습니다. 500명에서 22명 가담한 것을 환상의 여학생 부대 여수 여중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 과장되어 있는 거죠. 쭉 내려와서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학생들이 반란에 가담했다고 경고하고 나섰죠. 11월 4일 이 대통령은 학교와 정부기관에
모든 남녀 아동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해라. 반역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 발표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 굉장한 거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어떠한 법령이 발표되더라도,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집니까? 바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엄청난 법이 만들어져도 전 민중은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12월 1일 날 공포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환상의 여학생 무대 잠깐 좀 살펴보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박승문의 문제였고요. 29일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죽창을 들은 여학생들 누구를 찌르려 함이냐. 홍안의 여학생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죽창 혹은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사진은 1948년 사진이 아니라 1947년 광양에 대동청년단을 구성할 때 이경모가 찍은 사진을 이때의 사진으로 집어넣어서 여학생들이 죽창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이 마 인용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군인 진학군들이 시내를 점령하고 있는데 여학생이 치마에다가 총을 요고 있다가 군인한테 아저씨 이리 오세요. 물 좀 마시세요. 그러면서 이 치마에서 총을 빼서 쏴 죽였다고 말해요. 군인은. 그 마 인용문이 그 인용문입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당시 군인은 지금 현재 완전 무장을 하고 총을 전부 다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총 한 번도 쏘지 않은 여학생이 치마 속에다 총을 넣어놓고 있다가 아저씨 이리 와 그러면서 총을 쏴 죽였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것들이 계속 이 동광신문이 11월 2일 날 했던 이 기사가 계속 이제 변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변형을. 어떤 데는 권총, 어떤 데는 칼빈총, 어떤 때는 개머리가 없는 총, 여러 가지의 한편의 소설이 써지기 시작합니다. 소설. 거기에 더 불을 지핀 사람이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월탐 박종화. 월탐 박종화가 이 지역에 와서 글을 남깁니다. 남행록이라는 글을. 자기는 소설가였기 때문에 이 기자가 쓰는 이 기사를 가지고 더 화려한 문체를 발휘해서 진짜 이제 환상의 여학생 부대가 존재했다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그것이 이제 답원에 있는 인용문인 것 같습니다. 동광신문에서는 권총이라는 게 여기서 칼빈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저씨라 그러면 좀 더 군인을 유인하지 않으니까 좀 더 친숙한 오라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써서 당시 이렇게 학생들이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다. 이런 식의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수 지역에서는 환상의 여학생 부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인용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선엽이 글입니다. 백선엽은 자기 실록 지리산에다가 자기가 본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근데 백선엽은 여기 오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 본 것처럼 실록 지리산에다 이렇게 쭉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선엽의 경험담이 아니다. 당시 제2여당 군수참모 한병선 소령의 경험담입니다. 근데 이 한병선도 한국전쟁사 일본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구구식 소총을 가지고 저항했다. 함소령은 지프차로 과감하게 사격하면서 돌진하여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을 포로하고 무장을 해제시켰다. 어디에도 치마에서 총을 내서 총을 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한병선에 그래요. 근데 마치 백선엽은 한병선의 경험담을 자기가 본 것처럼 또 하면서 여학생들이 치마에서 오빠 그러면서 불러서 쏴 죽였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근데 실제 이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냐면요. 당시 여수를 점령했을 때 여수의 계엄사령관이었던
제3여단 부연대장 송석하의 기록에가 나옵니다. 송석하의 기록이. 그래서 우리 쭉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좀 이제 이 정도면은 거짓이라면 알 것 같았어요. 당시 이렇게 여학생 부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 오기론 장학사에게 조사를 시킵니다. 이게 사실이냐 정말 여수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고 환상의 여학생 부대가 존재했는가 조사를 해라. 그래서 오기론 장학사는 49년에 정부 보고를 합니다. 이 내용을.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학교로 다시 나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이 환상의 여학생 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국방부, 우익의 글들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여수는 국가의 중요 기관인 군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국가가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소공의 등장은 반란 사건을 지역민에게 전가하고 허가하는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체포돼서 많은 사람이 학살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소공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도성, 광주 등 37개 지역에 수없는 소목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책임을 떠넘겼고 불법, 위법적으로 체포, 구금해서 학살했습니다. 국가 폭력을 넘어선 국가 범죄였습니다. 2021년 73주년 여수랑제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면 올해 73주년 기념식은 국가 범죄, 국가 폭력을 책임지게 하는,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됐고 7월 20일 법률 제1830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는데 벌써 화해와 상생을 강조하는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에 합당한 배보상을 하는 것이 화해와 상생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가능한 화해와 상생이 우리 지역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여론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의 없는 역사의 허무함이 73년이 지난 지금도 판치고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통해 여순항쟁의 역사를 재정립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아까 송욱 시집에 처음 시를 한 편 읽어드렸는데 송욱 시집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들 송기준이 25살 때 썼던 아버지를 회상한 글이 딱 한 구절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난 아버지의 시집을 보며 아버지를 그려본다. 이것이 아버지를 가장 가까웠게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아버지의 채취인 거다. 아버지라는 문자는 나에게는 부를 수 없는 영원한 나만의 고유명사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서 송욱 교장 선생님과 한상의 여학생 부다라는 진실에 대해서 좀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자료조사를 통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주철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적을 대표해 송욱 선생님 유적은 아무것도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요. 그냥 발제 두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병진 목사님께서 박창길 검사와 민민재판장의 모략학살이란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사실 또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았다시피 목사입니다. 한국사 전공자가 아니고 제 전공은 사실 신약성서가 전공인데 참 뜬금없이 이 역사 관련한 이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맡게 된 아마 그 배경은 제가 발표할 이 박창길 검사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또 장로교에서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키운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렇게 연구를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발표문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리는데 요거 벗고 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좀 벗고 어떤지 안 그러면 크게 좀 해주십시오. 여기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립니다. 예. 박창길 검사는 1910년에 태어나서 1948년 10월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황해도 은율군 장염면 관해리 출신입니다. 굳이 이렇게 그 주소를 밝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봤더니 한국 기독교의 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박 검사님은 그 기독교 학교를 주로 다니셨어요. 숭실 전문학교까지. 그렇게 했고, 이 박 검사님이 사셨던 그 황해도가 이제 그러니까 그 해방 직전에 870개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그 북쪽에서는 제일 많은 교회가 있었던,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 태생입니다. 근데 굉장히 집안이 가난한 분이셨고요. 그런데 공부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학을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주 위기한 일이었는데,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일본의 그 동경중앙대학을 다니실 때 장로교의 그 대비생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요즘으로 하면 이제 학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도 굉장히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이 아주 또 투철해야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2명의 보증인을 세워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행적은 정확하게 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와서 1945년까지 그 기간은 아마 주경야독 하면서 그 법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 그거를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45년도에 남한으로 내려오시거든요.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1945년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십니다. 근데 그 45년 조선 변호사 시험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14, 15일 날 시험을 이틀간 봤는데, 오전 시험이 15일 날 오전 시험이 끝나고 오후 시험 딱 한 과목 남겨놓은 상황에서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자체가 전면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보고 있던 학생이 200명 정도였는데
우리는 당신들이 시험을 갑자기 중단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받다. 다 합격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합격증을 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100 몇 명이 그때 합격을 합니다. 합격증을 받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합격을 하신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47년 11월 7일 날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이 박창길 검사님이 정작 48년도에 돌아가셨을 때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구와 관련해서 옆에 살짝 언급되는 정도냐면 이 황두현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그분도 같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분이고 그래가지고 황두현 의원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황두현 의원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원을 언급할 때 이제 박 검사가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황두현 의원은 그 여순 사건이 터졌을 때에 미국 선교사 크레이, 우리말로는 구레이, 한국 이름은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매산학교 교장이셨는데 그 집에 피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숨어 있었고 여순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을 박창길 검사로부터 들어가지고 피신을 해요. 아침에 와서